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조합원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정면의 뉴스바입니다. 노정면 단장이 지휘하는 국민TV 개국요원 선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노정면 단장을 대신해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조상훈입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메뉴입니다. 영화로 읽는 사회,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최광희의 영화식 기대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변호인과 군부 독재의 엄혹함을 상징하는 영화 남영동 1985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툭하면 멈춰서는 원자력 발전소,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원전 비리 의혹, 그 끝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후폭풍,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원전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 확대 움직임.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공청회를 열어서 전체 발전 설비 가운데 원전의 비중을 현재 26%에서 29%로 늘리는 내용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 원전 전문가이자 한국 탈핵 저자인 김욱중 동국대 의대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또다시 대선 불복 타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암살 의도, 언어살인 운운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향해 쏟아내고 있는 공세가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에 대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대들은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말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지내며 야당과의 접촉점을 역할을 했던 바로 민주당 유인태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아직도 1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으십니까? 이제 건강한 한우를 지향하는 저지방 유기농 한우를 만나보시죠. 국내 최초 유기농 한우 전문 쇼핑몰 네이처 오다. 신규 회원 가입 시 사용 가능한 적립금 3,000원과 구매 금액의 3%를 적립해드리며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네이처 오다. 검색창에 네이처 오다를 검색하세요.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어떤 기사가 실렸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용민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부터 짚어주시죠. 예, 한겨레 일면 톱 기사입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늘리려면 기존에 계획한 원전을 다 짓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설비 용량이 700만 킬로와트라고 밝혔습니다. 100만 킬로와트급 원전 7개를 더 지어야 한다. 정확하게는 7기라고 있죠. 예. 원전 7개가 더 생겨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규 원전은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 동해안 지방에 지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원전만 지으면 뭐합니까? 이거를 이제 이 전기를 이송할 송전선로가 또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초고압 송전선로의 또 건설이 불가피하고요. 그렇다면은 제2의 밀양 사태를
부를 수도 있겠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사실 정부는 지난 2월에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의 이런 여러 가지 정서를 고려해서 삼척과 영덕 지역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최소한 7기를 더 지어야 할 그런 상황이 직면하면서 결국 거기를 신규 원전 건설 지역으로 결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겨레 이면으로 가보면은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영덕이면 또 영남권이고요. 예. 삼척도 사실은 경북 북부 지역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예. 뭐 사실상 영남권하고 좀 인접한 그런 예. 강원도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일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다른 신문에는 나오지 않는 기사인데요. 단독 기사군요. 단독 기사인데 단독 기사라고 하기는 좀 개면적인 내용입니다. 안영노 서울대공원장, 이분은 문화기획자지요.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를 이끌었던 2007년에 문화기획업체 대표로서 이제 만났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자, 그런데 서울대공원장에 지난 4월에 이제 발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새누리당은 이거는 박원순 시장 보훈 인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영노 서울대공원장이 1997년에 그 인디밴드를 이끌었던 모양이죠.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뜯어먹어 날, 이런 제목인데 날 뜯어먹어 라는 이런 가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할퀴어줘, 꼬집어줘, 살점 뜯어줘, 깨물어줘 이런 표현도 나온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근데 새누리당 당직자 사이에서는 이 최근에 그 호랑이가 사육사를 습격했던 그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인데, 이 노래가 결국 그 안타까운 죽음을 만난 사육사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거지요. 이거를 국민일보가 그대로 갖다 실은 겁니다. 예. 문화면 기사는 아니죠. 정치면 기사입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특히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문종 사무총장은 박원순 시장이 인디밴드 출신의 비전문가를 대공원장으로 임명해서 곤충 전문가를 호랑이 사육사로 보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이죠.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안영노 서울대공원장, 이분이 취임한 것은 지난 4월이고요. 예. 이 신모 씨가 맹수 사육사로 발령난 것은 그보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입니다. 이원효 서울대공원장 임기에 이렇게 발령이 났던 겁니다. 이원효 씨는 그럼 언제 임명이 됐느냐? 2003년에 임명됐습니다. 이명박 시장 때 말이죠. 예. 이렇게 임명됐던 인물이고, 오세훈 시장 때까지 쭉 그 직을 유지해왔던 인물이고, 박원순 시장 임기를 존중한다면서 그대로 그 자리를 보존해줬고, 그렇게 해서 올 초에 이렇게 물러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곤충 전문가인 분을 맹수사육사로 발령을 낸 이 책임이 전임 대공원장에게 있는데, 그걸 현 서울시장 또 현 대공원장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 새누리당의 행태, 참 부끄럽기 이를 데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 여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요. 뭐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은 결국 이런 식의 새누리당 내에서 무슨 전에 그 대공원장이 무슨 노래를 불렀다느니 이게 뭐 박원순 시장의 보훈 인사니 하는 이야기가 이 박원순 흔들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대공원 참사의 1차적인 책임을 안영노 서울대공원장에게 지운 다음 최종적으로 그를 임명한 박원순 시장의 시정활동을 문제 삼으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그런 관측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새누리당의 이런 비열한 행태에 대해서 꼬집어야 될 텐데 제목만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일보가 뽑은 제목은 안영노 서울대공원장 밴드 멤버 시절에 불렀던 노래 뜯어먹어 날, 이런 내용의 가사가 뒤늦게 회자되고 있다. 예, 편집자가 누구였는지 몰라도 좀 제목을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왜 기사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기사감인데 이게 지면에 오늘 실렸습니다. 예. 자, 지난 8월 30일에 검정 통과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교학사 것,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크게 문제시 됐는데요. 친일, 독재 미화 서술, 이런 걸로 논란을 일으켰는데 말이죠. 한국인 위안부는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내용이 이번에 수정된 최종본에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거쳤는데도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죠. 아니,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다녔지 따라다녔습니까? 자발적으로 따라다녔습니까? 이 표현 고치라고 수정명령한 것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강제로 끌려다닌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 통과 뒤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 관원과 민간인들이 한국인과 일본인 사회주의자를 학살한 관동 대학살에 대한 서술이 없다는 지적을 시민사회로부터 받았는데요. 자, 최종본에서는 전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대요. 1923년 관동 대지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는 참사를 당했다. 누가, 왜, 어떻게 학살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이 집필한 교과서가 있죠. 이른바 후소사 교과서인데요. 예. 후소사 교과서는요, 관동 대학살에 대해서 이런 혼란 중에 조선인 및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불온한 책동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주민자경단 등이 사회주의자 및 조선인, 중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이 교학사 교과서가 일본 극우 교과서만도 못하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예. 또 최종 승인된 교학사 교과서는요, 1930년대 이후 농업 이민과 일본으로의 노동 이민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를 한국 농촌 사회의 인구 과잉과 열악해지는 농촌 경제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국사편찬위원회가 발행한 한국사는요, 일제의 권력과 지주에 의한 토지 수탈 때문에 못 살아가지고 딴 데로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교학사 교과서는 한국 농촌 사회의 인구 과잉과 열악해지는 농촌 경제 때문이다. 이게 도대체 현 정부의 사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어느 나라 교과서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일본 극우 교과서만도 못한 이런 친일 성향, 또 일본 봐주기 성향, 이게 앞으로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뭐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관마저도 크게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경향신문 일면 기사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사이드 톱 기사인데 원로 작가 이재하 선생이 월간 현대문학에다가 이제 글을 냈는데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내년 1월로부터 한국으로 귀화한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를 다룬 장편 소설 일어나라 삼선, 이걸 연재하기로 했는데 1회분 배경에 박정희 유신과 1987년 6월 항쟁 등이 언급된 게 문제가 돼서 연재 거부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 현대문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문예지로 알려져 있죠. 1955년 주간 조연현, 편집장 오영수 체제로 창간이 됐고 신인 추천제와 현대문학상을 통해서 많은 작가들을 배출하면서 순수 문학 진영을 대표하는 잡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대한교과서가 인수한 다음 사주일가인 양숙진 씨가 주간을 맡아왔는데 이 현대문학 왜 이랬을까? 지난 9월호에 실린 한 수필을 보면은 이 현대문학의 이런 편집 방침에 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지난 9월호에 박근혜 대통령의 수필을 찬양한 이태동 서강대 명예교수의 글을 실은 겁니다. 박근혜의 에세이 대부분은 우리들의 삶의 등불이 되는 아포리즘들이 가득한 어둠 속에서 은은히 빛나는 진주와 같다. 이런 내용을 실은 겁니다. 박근혜 에세이가 진주와도 같다. 객관성 부족, 정치적 편향, 이런 질타를 받았고요. 관련해서 한국일보가 이걸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재하 작가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수필게재 여파로 착종 상태에 빠져 있다는 짐작은 같지만
정권에게 잘 보여서 뒤탈이 없게 하려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대한교과서가 인수를 해서 이제 사주가 주관을 맡고 있다는데 네. 이게 뭐 교육부와 또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예.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할까요? 자, 한겨레의 35면을 가면은 한양대 국문과 이도흠 교수의 세상 읽기 칼럼이 실려 있는데,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지금 집권을 유지하려는 대통령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싸움이 임계점을 넘지 않은 채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4년 동안 권력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정당성의 위기에 놓인 현 정권은 식물 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지도력, 친위 세력, 정권의 시스템 모두 정당성을 복구할 동력도 부족하거니와 능력도 많이 모자란다. 그날이 언제든 이는 1979년에서 2013년으로 이어진 유신이 진정한 종언을 고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유신을 어떻게 완전히 종식시킬 것인지, 유신 이후에 어떤 체제를 구성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현 정권은 끝났다. 현 정권에 대한 그 어떤 종언을 고하는 그런 칼럼으로 해석이 되는데 또 이거 갖고 막말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정희 때 유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그 딸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신이 이어지고 있다. 네. 이런 분석을 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있어요. 오늘 한겨레 만평도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장봉근 화백이 그린 그림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어떤 접대 여성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묘사한 듯한 그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예. 예. 이정현 홍보수석이 뭐 한마디 하겠죠. 오늘도 울겠네요, 보니까. 예.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다뤘고요. 경향신문도 일면에서 다룬 기사입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 사령부 530 심리전단 이모 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은 사이버 심리전단 단장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댓글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정치 개입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겁니다. 이걸 뭐 검찰이 그 수사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한다는 점이죠. 예. 국방부의 군에도 검찰이 있으니까 이제 군 검찰이 영장은 청구를 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 상당히 좀 의외의 그 수사 방향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은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그랬고요. 예. 자, 그런데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이버 심리전 단장이 시켜가지고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군 내부에서조차 말이죠. 뭐 물론 사이버 심리전단 단장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경향신문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지휘계통에 있는 이 사이버 심리전 단장이 구속될 경우 현재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 그리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지휘 책임에 따른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김관진 국방부 장관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정권 때부터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두 정권에 걸쳐서 국방부 장관을 지금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개인적 일탈이라고 했지만 개인적 일탈이 아니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내주쯤에 지금 국방부가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수사 결과가 또 어느 선까지 언급을 할지 그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 개인적 일탈이란 말은 뻥으로 드러났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철도노조는요. 아무리 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필수 유지 업무 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리로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KTX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통근 통학열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출근할 때 또는 학교를 갈 때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운용하는 그런 일종의 도시철도 같은 그런 열차인데 자, 철도 파업으로 서울역과 충남 아산시 신창역을 오가는 누리로가 있습니다. 이 누리로 열차가 지난 10일부터 이틀째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죠. 그런데 철도노조는 어쨌든 필수 유지 업무 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누리로 열차는 평상시에 60% 이상의 운행률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파업을 밝혔지만은 이 누리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철도노조는 60% 이상의 운행률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측이 전면 폐지를 해버린 겁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서민들의 불편을 키워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여론 악화를 부르기 위한 그런 꼼수, 노림수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누리로 열차 운행 중단은 특히 천안 아산 지역 대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을 크게 주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순천향대, 호서대, 선문대에서 10여 개 대학이 있고 학생 수만도 10만 명이 이릅니다. 이 가운데 30%가량이 수도권에서 통학하고 있는데요. 자, 이 누리로 운행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또 뭐 택시를 이용하든 버스를 이용하든 고생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이 서민들의 교통 불편을 키워가지고 여론 악화를 노리는 것이라면은 이게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진짜. 비난의 화살을 지금 파업하고 있는 노조에 돌리려고 예. 사측이 이런 꼼수를 부렸다. 이런 의혹 제기네요. 이런 식으로 이 면피를 하고 말이죠. 덮어씌우기를 하고 이 여당이 하는 수법이 아주 이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고요. 자, 최연희의 코레일 사장, 이분이 여성이죠.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숭고한 일터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이랬어요. 예. 그런데 그날 4,000명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니, 자식의 호적을 판 거죠. 그렇죠. 네.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식의 호적을 파는 이런 일을 해버렸단 말이죠. 사실 최연희 사장 임명 직후만 하더라도 코레일 내부에서는 기대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이 코레일 분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최연희 사장이고 또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서도 자신의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뭐 철도 노조의 입장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지금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가 경향신문 기자에게 밝힌 말이 있는데요. 예. 최연희 사장이 사장 임명 후에 업무 보고를 위해서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청와대에 들어갔다 온 다음 입장이 돌변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최연희 사장이 자신의 신념을 빠르게 바꾼 것은 차기 총선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정가의 바다다. 이렇게 또 경향신문은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총선에서 말이죠. 대전 서구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더군요, 이분이. 예. 대전 서구의 국회의원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입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저희가 이번 주말에 대전 조합원 한마당 시간에 만날 수 있습니다. 6시 대전 DCC 컨벤션 센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담이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코레일 출신이긴 하지만은 또 철도대학에서 요직을 거쳤던 인물이긴 하지만 대전에서는 학자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 통한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또 예. 경향신문 기사에 실렸습니다. 청와대 들어갔다 온 직후에 이제 입장이 돌변했다 이런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이유가 짐작이 됩니다. 짐작이 되죠. 예, 박근혜 대통령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 어머니의 마음으로 직위해제를 하신 우리 최연희 사장. 예, 참 아주. 근데 경향신문이 말이죠. 이건 뭐 또 여담입니다만은 오늘 또 이게 제목을 보니까 말이죠. 내년 총선 겨냥한 듯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선이 내년이지 않잖아요. 2016년이죠. 예. 예, 그런데 오늘 경향신문이 제목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 뭐 하여튼 이 편집자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네, 내년은 지방선거인데 말이죠. 네, 또 어제 그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제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환생경제가 있었던 시점이 2004년이거든요. 예. 근데 경향신문은 2003년이라고 또 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그 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경향신문. 예. 내년 총선 아니죠. 2016년 총선을 겨냥한 듯 이렇게 해야 맞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지금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정부는 불법 파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노조법상 노동 조건과 관련해서만 파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만 합법 파업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영화 반대를 내세운 이런 파업은 안 된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민영화 반대가 노동 조건과 무관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 오늘 한겨레 사면 기사입니다. 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요, 수서 KTX를 설립하는 것은 경영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어제도 한겨레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수서 KTX가 설립됨으로써 코레일이 어마어마한 재정 악화를 감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한 바 있었는데요. 정리해고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요. 또 실제로 그 KT하고 한전의 경우를 보더라도 민영화로 인해서 노동 조건이 크게 후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그 KT 같은 경우 민영화 이후에 직원의 연평균 임금은 4,980만 원으로 민영화 전인 5,010만 원보다도 훨씬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전력도 발전 부분을 5개 회사로 분할을 했죠. 그 당시 노조는 민영화 더 전 단계라면서 38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는데 정부는 당시에도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5개 발전 회사의 인력 14.6%가 줄었고요. 일부 회사는 기존 호봉제를 없애고 성과급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영화 반대는 국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소속 노동자의 처우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은 노동 조건과 연관된 합법 파업이다. 이런 논지입니다. 예. 결국 판단은 이제 법원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언론사들 파업을 보면은 공정 보도와 관련해서 내세우기도 하지만은 어떤 불법성을 피하기 위해서 노동 조건, 임금 조건과 관련해서 또 파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철도노조의 이번 민영화 반대 파업은 철도인들의 이런 처우와도 연관되는 부분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과 또 부담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문제다라는 점을 국민들이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 개혁 방안이 오늘 나올 모양입니다. 국정원 보고 이제 개혁안 만들어라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시달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스스로 자기 머리를 이발하는 그런 양상이 됐는데 말이죠. 국정원 오늘 내놓을 안이 국민일보에 일부 소개가 됐습니다. 수사 목적 일대를 빼놓고는 정당과 언론기관의 상시 출입을 스스로 제한하겠다. 직원의 정치 개입 금지 규정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핵심이. 하지만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든지 국내 정치 파트 축소는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국내 정치 파트 축소 이거는 국내 정치 개입의 여지를 막기 위해서 야당이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것인데 말이죠.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국내 정치 파트에 대한 사찰 이것은 계속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국회 개혁 특위에 보고될 국정원 개혁 방안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낙하산 근절 방안이 빠진 채 공공기관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인 대형 공공기관이 내년 9월까지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기관장이 해임된다는 그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나왔죠.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계속될 공공기관 개혁의 어떤 큰 틀입니다. 부채를 줄여라 이런 건데 중요한 것은 능력도 안 되는 사람, 낙하산인 사람을 그 자리에 수장으로 갖다 앉혀놓고 경영 악화를 하도록 방치하는 일, 이것부터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낙하산 근절 방안은 빠진 채 공공기관 대책이 나왔단 말이죠. 다른 신문들은 대체로
이런 정부의 입장 발표에 비중을 실었는데 중앙일보는 일면에서 낙하산 근절 방안 빠진 공공기관 대책 이런 제목을 달았고요. 예. 한겨레 같은 경우도 일면을 보면은 공공기관 빚 정부가 키워놓고 알아서 줄이라는 정부. 정부의 이런 이중적인 면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 절반 이상이 말이죠.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절반 이상이 정부 정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그걸 니들이 알아서 줄여라. 줄이지 못하면은 아무리 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이게 바로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이명박 씨에게 저는 빚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상권 청구 이게 불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손해난 것을 정부나 공기관이 책임을 지고 대리해서 낸 다음 그렇게 해서 발생한 그런 손실금을 실제로 손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예, 받아내는 방법. 그게 바로 예. 구상권이죠. 자, 한국일보는 또 이렇게 다뤘네요.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날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김성회 전 의원을 내정했다는 공기업 개혁안 발표 날에 낙하산 인사를 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예. 김성애 전 의원이 이제 새누리당 그 화성갑 보궐선거 때 네. 서청원 의원에게 이제 후보 사실상 양보했던 네. 당사자죠. 그렇습니다. 이거 예. 사전 매수 아닌가요? 뭐 사전 매수 이해 유도죄? 네. 광노현 교육감 때 좀 지금 여권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인데 네. 민주당이 이걸로 고발 가능하다라고 논평을 낸 걸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논평만 내면 뭐예요? 이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가장 큰 차이는 새누리당은 억지로라도 그 덮어씌웁니다. 또 법적으로 올가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기를 죽게 만들어요. 근데 민주당은 그냥 논평만 내고 맙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막간 퀴즈입니다. 엊그제 심재철 의원은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대학 학생회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함량 미달, 운운하며 동료 의원은 물론 전체 대학생들까지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과거 경력으로 확인된 것을 골라주세요. 1번 한국누드협회 후원위원장, 2번 KBS 기자, 3번 서울대 총학생회장, 4번 안기부 장학생.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국민TV가 충청도 대전으로 달려가요. 미디어 협동조합 대전 충남 충북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14일 저녁 6시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 위치한 DCC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TV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인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두각을 드러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특강으로 꾸입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저녁 6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DCC 대전 컨벤션 센터. 성역 없는 TV 뉴스의 꿈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아,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목요일 영화평론가 최광희 씨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최광희의 영화 쉐킷. 오늘 순서를 좀 앞당겼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광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동안 한국 영화가 우리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해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더더욱 그런 영화들이 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때마침 다음 주에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합니다. 예. 1980년대 이게 사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인권 변호사 시절 얘기를 다룬 영화거든요. 송강호 씨가 이 영화에서 송우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변호사로 등장을 하는데 사실상 고 노무현 대통령의 80년대 그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일했던 시절에 겪었던 불임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불임 사건을 이제 재구성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해서 이 작품 소개해드리고 또 관련해서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던 그런 그 순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들, 잊지 말아야 될 상황들을 재구성해서 보여줬던 그런 다른 영화 가운데 정지영 감독의 남영동 1985라는 작품이 있었죠. 예. 지난해 초에 개봉했었는데 그 작품도 함께 물론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다시 상기한다는 차원에서 혹은 또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이 변호인 영화 개봉 날짜가 정확히 며칠입니까? 12월 19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하루 앞당겨가지고요. 그 하루 전인 18일 날 전야 개봉이라고 해서 먼저 선을 보이는데요. 정식 개봉일은 12월 19일이죠. 이게 좀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날이죠. 12월 19일이. 지난해 대선. 네, 지난해 대선이 있었던 날인데 그때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맞췄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크리스마스 전날 그 전주가 사실은 가장 큰 대목이고 예. 그때 기대작들이 많이 개봉을 합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전주 목요일이 하필 12월 19일이에요. 근데 이게 같이 맞아 떨어지면서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변호인이란 영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 그 영화 평점을 보면요. 약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 개봉도 안 했잖아요. 예.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평점이 엄청나게 낮아요. 지금 5점대입니다. 가서 들어가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평점을 준 사람들은 뭘 보고 평가를 한 거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를 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싫은 거죠. 예, 그래서 몇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1점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또 거기에 맞서서 10점도 주시는 분들 이제 만만치 않게 또 반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개봉도 안 하는 영화를 가지고 1점 대 10점에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 사이버 사령부가 동원된 흔적은 못 찾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찾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예. 아무튼 네티즌 평점만 봐도 이게 참 아니 그 전직 대통령도 돌아가신 분의 그 일화를 다룬 그런 영화가 이 정도로 그 사람들이 개봉도 안 하고 뚜껑도 안 열리고 이제 본 분들도 아직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화의 존재 자체도 이제 싫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참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차원이죠. 지난 주말에 그 MBC에서 하는 영화 소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잠깐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 자체가 좀 의외였는데 MBC에서 이 영화를 소개를 한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영화이고 또 소개할 만한 충분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 자체의 만듦새라든가 완성도 또 작품성 이런 측면에서도 크게 흠잡을 데가 없이 잘 만들어진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객들에게 이런 영화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앞서서 제가 이 불임 사건이라고 하는 언급을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오늘이 또 우연찮게 12.12네요. 12월 10일이죠. 12월 10일.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그 전두환 신군부. 그 전두환 신군부가 이제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1981년에 일으킨 이른바 용공 조작 사건 가운데 하나죠. 예. 뭐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유신 정권 시절이나 아니면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런 많은 용공 조작 사건이나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부림 사건인데 바로 그 부산 지역 항림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줄여서 부림 사건. 예, 부림 사건이라고 하는데 뭐 학생들도 있고요, 교사도 있고요, 뭐 여러 지식인들이 같이 참여한 일종의 그 독서 동호회. 이제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제 굴비역듯이 엮은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국가 반란을 획득했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22명을 그냥 잡아버리죠. 예. 그래서 그들을 그냥 영장도 없이 체포를 한 겁니다.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죠, 사실은. 인권에 반하는 불법 체포인데 그렇게 체포를 해놓고 60여일 동안 또 가둬놓고 고문을 했어요. 엄청난 고문을 가했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반국가 활동을 했던 것처럼 자술서를 꾸민 거죠. 근데 사실 누구라도 저는 60여일뿐만 아니라 그냥 단 하루라도 고문당하면요. 그냥 알았어. 나 반국가 단체 맞아. 라고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혹독한 고문 앞에서 뭐 린치를 비롯해서 뭐 고춧가루 물 먹이기, 그다음에 얼굴에다 수건 뒤집어 씌워놓고 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쏴요. 그 예. 물을 이렇게 얼굴에다 막 쏘고 그러면은 사람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다음 물고문, 뭐 거의 뭐 진짜 익사 직전까지 보냈다가 다시 꺼내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60여일 동안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저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 전근대적인 폭력도 아주 극악무도한 폭력이죠. 사람의 그 혼을 빼버리고 거짓말을 정말처럼 하게 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또 악의를 맞춰야 되니까요. 이거를 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작된 그 이들의 행동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 될 때 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진술이 엇갈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외울 때까지 계속 그 대질 학습까지 시킵니다. 예.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시 맞춰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그 사건을 조작해버리는 거죠. 사람을 완전히 이제 노예를 만들어버리면 이 혼을 빼버리면 그렇게 가능해지나 봅니다. 어쨌든 그런 부림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변호인인데, 영화 속의 주인공은 이제 송우진 변호사. 그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고, 마침내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 대전지법 판사가 됐는데, 이제 그만두고 부산 지역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부동산 등기 관련 변호사가 됩니다. 예. 이 사람의 꿈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예.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는 속물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거기서 뭐 막 그 학생들 데모하고 뭐 이런 시위, 뭐 민주주의 시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도 쟤들이 왜 저러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시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송우진 변호사가. 그런데 자신이 아주 힘들었던 시절에 그 밥을 먹던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예. 이 국밥집 아주머니가 너 외상값 좀 내라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그냥 안 내고 튀어버립니다. 예,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된 다음에 그 집을 다시 찾아가요. 아무래도 좀 마음에 진 빚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집 국밥집 아주머니가 이제 영화 속에서 김영애 씨가 연기를 했는데 다시 찾아가서 그때 정말 제가 죄송했습니다. 돈을 안 내고 미처 안 내고 갔네요. 라고 하니까 그 국밥집 아주머니가 아이고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왔으면 됐지. 지금 있는 이 밥도 그냥 공짜로 먹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송우진 변호사가 울컥하죠. 네, 울컥해서 저 좀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분을 싹 안아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뭐 사실상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법 관련 변호사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사무장으로 김달수 씨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계속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집에서만 점심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김달수 씨가 저 딴 데 가서 오달수 씨 아닙니다.
오달수 씨 죄송합니다. 그분이 하도 이제 지겨우니까 딴 데 가서 먹읍시다 하니까 그래도 뭐 그 집에 가야 된다. 근데 이런 와중에 바로 그 집의 아들, 국밥집의 아들이 불임 사건, 네. 연루가 되는 거죠. 뭐 덮어 씌워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연행이 된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뭐 그런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친구가 아닌데 굉장히 뭐랄까요, 그냥 뭐 정의로움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순박한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죠. 예. 게다가 60여일 동안 소식도 없어요.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뭐 이렇게 자와갔으면 알려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다 나중에 어느 순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때 굉장히 큰 기업의 전속 변호사 일을 맡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기업의 말하자면 러브콜을 거절을 하고 이건 도저히 겁을 못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건의 변호사를 이제 자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면은 앞부분은 이 송우진 변호사가 속물 변호사로서 뭐 약간 좀 인간적인 그런 면모를 드러내기도 하면서 그냥 저냥 어떻게 보면 소시민적인 그런 인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영화의 전반부에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다면은 후반부 들어오면서 이제 그 불임 사건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인권 변호사로 확 바뀌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펼쳐 보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뒷부분에 이 법정신이 굉장히 아주 어떤 분 상당히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또 감동적입니다. 법정신을 그렇게 감동적으로 찍기도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렇습니다.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말을 법정의 송우진 변호사가 바로 고문 경감을 향해서 내지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헌법 제1조가 그렇게 슬프게 들릴 거라고는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또 지금 시국 상황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영화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칭송한다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고 노무현 대통령이 80년대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 그가 통과했던 어떤 그 암흑한 순간들 그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떠한 순간들, 어떠한 고난과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지금까지 왔는가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인물을 찬사를 보내고 미화하는 영화가 아니다. 그를 미화하고 수강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 영화를 본다면은 그 영화의 진가를 제대로 느끼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와 더불어서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한 그 남영동 1985라는 영화 그 작품도 상당히 일맥상통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지영 감독이 부러진 화살의 성공 이후에 고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이 1980년대 중반에 전두환 정권에 연행이 된다면 20여일 동안 그 남영동에 있는 대공분실, 시한본부 대공분실이죠. 거기서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변호인이라는 작품이 그 송우진이라는 변호사의 어떤 뭐랄까 변화의 그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영화 남영동 1985는 차라리 그냥 다큐멘터리다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실상 그 주인공 여기서는 이제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이름을 김종태로 바꿨는데요. 영화 속의 이름은 이 김종태라고 하는 분이 당하는 고문 상황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그 장면들이 잔혹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정서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80년대 그 고문실의 정서 이것들을 사실은 조금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관객들이 한번 맡아봐라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바로 남영동 1985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거기서 고문 경관들이 고문을 막 하다가 또 막 프로야구를 얘기를 하다가 또 라디오에서는 아주 정말 평화로운 낭낭한 목소리의 DJ가 아름다운 세상을 얘기하는 봄이 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와중에 누군가는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고문을 당하면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대비시켜 가면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사실 눈을
크게 뜨고 시야를 넓히지 않으면은 우리 삶 자체가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뭔가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항상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남영동 1985라는 작품이 아주 효과적으로 관객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예. 네. 그 최강희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 변호인 영화 평점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영화는 사실 평점을 매긴다는 게 좀 그다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4개 정도, 별 5개 중에요. 예. 4개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묵직한 감동을 얻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 준비가 돼 있더군요. 예.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좀 전환점이 된 그런 그렇습니다. 사건을 다룬 그런 영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강희 영화 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부실 인사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선 후보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집권했습니다. 이 약속은 잊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현우석 경제부총리의 말. 국민의 불신과 공분을 샀던 공공기관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종합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저부터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파부 침선의 결연한 마음으로 A에서 Z까지 모두 살펴보고 반듯한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파티는 끝났다고 봅니다. 파티는 끝났다고 봅니다. 정말 파티는 끝났나? JTBC의 보도. 이런 낙하산 행사가 이번 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많았다는 것을 이제 다음 표를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이달까지요. 총 78명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예. 이 가운데 34명, 45%가 이제 낙하산 인사라는 평가를 예.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같은 기간 동안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 180명 중에 32%가 예. 낙하산 인사다. 이런 걸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현재까지는 좀 많다. 예. 낙하산 인사라고 구분되는 사람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티는 끝났다니요? 친이명박계의 파티가 끝났다는 말이겠지요. 친박근혜계의 파티. 정권의 나팔수로 돌아간 KBS도 비판합니다. 그 조직에 대해 잘 알고 경영 능력과 개혁 의지도 있는 사람이라야 공기업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기업 인사를 보면 도무지 전문성이나 개혁 성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친박 인사들이 도로공사와 마사회장 등 알짜 공기업 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역 난방공사 사장에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서청원 후보에게 자리를 양보한 인사가 내정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낙하산 인사 근절을 약속했지만 출범 1년도 안 돼 낙하산 인사 비율이 벌써 이명박 정부 때보다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파티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것만 뻥이 아니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 낙하산 인사 않겠다는 약속에 이어 이런 약속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여당은 물론 야당들과도 소통해야 합니다. 노정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도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중부 서해안에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중부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은 경기 북부와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5cm,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3cm 정도 오겠습니다. 오늘 새벽 경북 의성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현재 사고 구간을 지나는 중앙선 운행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오전 9시 이전에 복구가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2035년 전체 발전 설비 가운데 원자력 발전 비중을 29%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공청회를 열고 원전 설비 용량을 43기가와트까지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설 중인 5기를 포함해 최소 15기 이상이 추가로 세워져야 하는 용량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청회장을 찾아 항의했습니다. 코레일이 철도 노조원 807명을 추가로 직위 해제하며 초강수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파업 참가로 직위가 해제된 노조원은 6,748명으로 늘었습니다. 노조는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민주노총과도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KTX와 수도권 전철 등은 정상 운행되고 있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 운행률은 70% 안팎, 화물열차는 37%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과 부지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서류를 조작해 기업체에 1,700억 원대 부당대출을 해주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아나운서 김희주였습니다. 그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간밤에 한반도 그리고 지구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독일의 대학 등록금 완전히 폐지됐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2006년 이후 일부 지역에서 도입됐던 대학 등록금이 니더작센주를 끝으로 모두 폐지됩니다. 니더작센주 의회가 등록금 폐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동안 학기당 500유로, 우리 돈으로 한 73만 원 정도를 냈었는데 내년 가을 학기부터 없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1월에 니더작센주 지방선거에서 이긴 3인당 녹색당 연정이 자기들의 공약을 이번에 실천한 겁니다. 독일에서는 1970년부터 전국의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전혀 안 받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등록금을 받는 조가 5개가 생겼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얼마 안 있다가 하나 둘씩 폐지하는 쪽으로 돌아섰고 이번에 니저 작센을 끝으로 해서 등록금 제로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예. 반값 등록금 공약도 지금 슬그머니 없애는 그런 판국인데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꿈 같은 얘기입니다. 예, 독일에서는 뭐 대학 등록금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생들한테 밥회크라는 생활비를 주기도 합니다. 중앙대 동문과의 김누리 교수가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에 쓴 칼럼을 보니까 1960년대 초에 대학에서의 연구는 사회적인 노동이니까 연구 보수를 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학생들이 먼저 제기했고 거기에 3인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1971년에 교양사회 비전을 가지고 돈이 없어서 대학 교육을 못 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천명하면서 대학생 생활비까지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들하고 또 비전을 가진 정부 이 두 양자의 합작품이라는 건데요.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대학생 생활비라든지 뭐 정부의 비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런 거를 봐야기보다는 거기에 앞서서 선거 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그런 기본부터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예 약속을 하지 말던가요? 그렇습니다. 예, 타임지 올해의 인물 교황이 선정됐군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의 성자 프란치스코를 즉위명으로 선택한 데서 보듯이 치유의 교회 실현에 앞장서면서 새로운 천주교 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올 3월에 교황이 됐는데 남미 출신으로는 최초였고 또 비유럽권에서는 1282년 만에 탄생한 교황인데요. 타임이 교황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것은 1994년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19년 만의 일입니다. 한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하고 ABC 방송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미국의 가톨릭 신자의 92%가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답해서 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고요. 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62%가 우호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론조사를 한다면 박창신 신부랑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그런 조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들은 건 없는데 어쨌든 교황이 지난달 말에 가톨릭 신자들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면서 반향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만약에 한다면 그 어느 나라보다 인기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타임지 올해 인물에서 교황 다음 순위를 소개해드리자면 2위는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의 비밀정보 수집을 폭로한 전 CIA 계약 직원 스노든이 차지했는데요. 예. 타임은 가장 극적인 도둑질, 여기서는 약간 비유적인 의미로 가장 극적인 도둑질로 정보시대의 검은 예언자가 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3위는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끌어낸 이디스 윈저라는 사람인데요. 연방정부 결혼보호법이 동성 커플을 차별하고 있다고 소송을 내서 위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예. 우루과이가 세계 최초로 마리아나를 합법화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그저께 상원을 통과하면서 의회 표결을 마쳤고요.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마리화나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정부의 관리 하에 두도록 했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당국에 등록만 하면 대마초를 6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고 또 한 달에 40g까지 마리화나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예. 우루과이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UN 마약범죄 사무국이 마약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을 어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했고 또 국민 여론도 사실 우루과이 국민들도 합법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루과이 정부는 지하경제의 불법 거래를 줄이고 또 마리화나 사용자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예. 우루과이 말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마리화나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나라 있습니까? 예, 네덜란드하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제한된 상황에서 흡연에 한해서 허용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콜로라도하고 워싱턴주가 마리화나 사용하고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작년에 합법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유통과 재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합법화는 우루과이가 처음입니다. 예. 우루과이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마리화나 인구가 2배로 늘었고 또 불법 거래가 70%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결국 양성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담배보다 중독성이 덜하고 또 마리화나를 허용하면은 다른 마약류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양성화해서 관리하는 게 낫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긴 논쟁 끝에 우루과이가 역사적인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관심이 가는군요. 궁금합니다. 예. 오바마 미국 대통령 지지도가 최악이다. 이런 뉴스인데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월스트리트저널하고 MBC 방송이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3%, 그리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54%로 집권 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젊은 층하고 히스패닉 사이에서 지지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오바마 케어는 그동안 야당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인기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시행에 들어가면서 민간 보험사들이 약간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양상을 보였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험을 신청하는 웹사이트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결정타가 돼서 사실 오바마의 책임이 아닌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까지도 다 오바마한테 화살이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예. 다음 뉴스도 오바마 관련인데요. 그 쿠바의 카스트로 의장과 악수한 것, 이 문제를 놓고 보수파들이 좀 비판을 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예, 만델라 연결식에서 미국과 쿠바의 정상들이 적대관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악수를 했는데요. 예상대로 미국의 보수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맥케인 상원 의원은 독재 정권을 유지할 선전거리만 제공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인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만델라 연결식 현장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현장에 있었는데 카스트로가 추모사를 할 때 퇴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수파적인 태도인데요. 한 달 전에 오바마가 적국인 이란하고 핵협상에 타결한 걸 못마땅해 했었는데, 게다가 또 쿠바의 카스트로하고 악수까지 하는 걸 보면서 더 핏대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예. 북한이 중국하고 고속철도 계약을 했다는데 고속철도를 놓겠다는 얘기인가요? 조금 진위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한 토론에서 알린 내용인데, 북한과 중국이 지난 8일에 신의주, 평양, 개성을 연결하는 380km 구간의 고속철도, 그리고 왕복 8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계약서 4번도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그 8일이라고 하면 장성택이 체포된 날입니다. 예. 그래서 홍익표 의원은 이 합의에 대해서 북한의 최근 대외 개방이라든지 대중국 사업이 장성택 독단으로 한 게 아니라 최고 지도부에서 결정한 것인 만큼 장성택의 거취와 관계없이 그대로 추진된다는 신호를 준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홍익표 의원이 이 소식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이라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통인 장성택 숙청 후에 북중 간의 경협이 위축될 거라,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홍익표 의원의 말대로 별로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14선언에 개성 신의주 간 철도, 또 개성 평양 간 고속도로 개보수, 이런 거에 대한 합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구상이 있었던 건데요. 중국이 이렇게 철도와 도로 사업에 뛰어든다면 우리의 계획이 물거품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이 요즘에 고속철도 수출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 걸 보면은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현실을 보면은 이 고속철이라는 게 너무 이른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북한의 공식 발표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 그리고 한반도 관련 뉴스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공청회를 열어서 전체 발전선비 가운데 원전의 비중 현재 26%에서 29%로 늘리는 내용의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 원전 전문가이자 한국 탈핵 저자죠.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정부 공청회에 나온 내용인데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최종 확정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쉽게 수정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교수님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전제하에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정책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자력 발전소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너지 전체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들어 있긴 한데 전체 내용 중에서 하여튼 전기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원전이 몇 기나 추가로 건설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전이 23개거든요. 그리고 지금 5개 짓고 있습니다. 예. 아마 2, 3년 내로 완공이 되면 28개가 될 텐데 거기에 14개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42개가 될 겁니다. 예. 지금 짓고 있는 5개 더해서 또 14개를 새로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번 정부의 계획,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틀린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은 살살 줄이고 있거든요. 예. 유럽은 이미 25년에 걸쳐서 50개의 원전을 줄였어요. 그리고 미국도 30년 동안 원전을 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지금 원전에서 살살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후진국들, 개도국들이 지금 원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원전은 지금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쪽 한쪽 산업이 이렇게 줄어들 때 우리도 같이 줄여야 이게 연착륙이 될 텐데 지금 사양 산업에 너무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착륙이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저는 우려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안전 문제도 포함해서 또 경제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런 예, 입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부 주장을 보면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에너지 안보,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다. 그리고 에너지 자금률 확보해야 된다. 이게 원전 확대하는 이유 뭐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전부 거짓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너지 예. 안보라고 얘기하는데 전기 수요가 증가하면 안보가 더 잘 되나요? 아무 관계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것도 원자력만 보면 온실가스가 감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이 간접 효과가 있어요. 원자력이 지금 전기를 너무 과잉 생산하고 하루 종일 똑같이 생산하기 때문에 원자력을 하는 나라는 모두 전기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는 전기를 싸게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기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전기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화력발전소도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도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 그래서 나라 전체로 보면은 온실가스가 증가합니다. 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에너지 자금률 확보 이것도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원자력의 원료가 되는 게 우라늄인데 그게 마치 국산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라늄은 국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고. 예. 그래서 에너지 자금률을 더 나쁘게 만들죠. 원자력을 하면. 그래서 사실 에너지 자금률을 확보하려면 국산 에너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게 바로 태양광 풍력 아닙니까? 한국에 떨어지는 햇빛 국산입니다. 한국에 부는 바람도 국산이고 그런 에너지들은 전부 갖다 버리고 지금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들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에너지들만 지금 증가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 개 얘기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겁니다. 예. 정부가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였죠. 2008년 그 제1차 에너지 기본 계획 때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 41%로 높이겠다. 이렇게 말을 예. 했었는데 이것에 비하면 이번 2차 발표 때 이거는 상당히 좀 원전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탈핵의 방점을 찍었다. 이런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주 웃기는 이야기죠. 원전 개수가 10몇 개나 증가하는데 그거를 탈핵의 방점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상당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때 41%라고 얘기했을 때 예. 그쪽 관계자들도 이건 달성 가능하지 않다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을 정도로 높게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26%인데 이걸 29%로 올리는 거니까
이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비중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체 전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비중에 오를 만큼 오르고 그다음에 전체 전기량이 증가하니까 원전은 확 증가하는 겁니다. 예. 14개 정도를 더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명박 정부 때 계획도 42개였습니다. 기수로만 본다면 달라진 게 없네요. 네,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 노름하고 이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을 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 원전 비중이 3%포인트 늘어났을 때, 이게 이제 숫자로는 그렇게 커 보이는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 늘어나서 무슨 문제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상되는 문제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비중은 3%지만, 전체 전기 수요가 증가하는 걸로 잡았기 때문에, 원전 개수 또는 전체 전기 생산량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곱하기로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원자력도 늘 뿐만 아니라 화력 발전도 굉장히 많이 늘게 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건데요. 전 세계에서 지금 원전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선진국일수록 줄이고 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전부 전기 수요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전기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크를 치고 살살살 내려오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발전소, 원자력이건 화력이건 상관없습니다만 그 발전소를 새로 짓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송전탑을 새로 만드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수요가 증가를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한국만 정말로 지구상에서 한국만 지금 갑작스럽게 전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전기 수요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인당 전기 수요가 전 세계 3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미국이 1등, 호주가 2등, 한국이 3등인데 예. 미국과 호주도 전기 수요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전기 수요 그래프를 보면. 근데 한국은 아직도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한 12년 정도 가면 미국보다 우리가 많아집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전기 사용량 1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 수요가 급증하는 이유가 뭐 새로운 산업시설을 짓는다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가요? 그렇죠. 지금 전력에 대한 정책이 잘못돼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전기 수요가 우리 지금 국민소득 증가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기 수요가 증가함으로 해서 산업 생산이 증가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전기 수요는 증가하는데 우리 국민소득은 증가 않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듣기에 그렇다면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는데 동의하시는 입장이신지 그게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근데 전기 수요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중국보다도 40%가 쌉니다. 산업용 전기가. 예. 그런 상황이니까 외국에서 전기 많이 쓰는 공장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산업일수록 고용 효과도 없고 아주 설치 산업인 거죠. 전기값만 아주 축내는 그런 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는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까 다른 에너지로 쓰던 거를 전기로 바꿉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에너지는 점점 줄고 전기 사용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산업에서 더 커지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산업 규모를 갖고 있는데 에너지만 전기로 바꾸는 겁니다. 예. 특별히 이제 산업용 전기 그 요금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뿐만 아니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기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예, 제가 질문을 추가로 드리려고 했던 게 뭐 원전 비중 확대하지 않는다면 뭐 대안이 뭐냐 정부 입장에서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에너지 산업 효율화시키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
경제 성장 모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하고 모든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예. 그 나라들이 전기 수요가 증가하지 않아요. 심지어 미국도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다 누워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전기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예. 제가 또 궁금한 게 그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될 텐데 예. 정부가 이런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 뭐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배경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 장기적인 책임을 정부가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에너지 계획 이대로 쭉 가지 않습니까? 10몇 년 정도 이렇게 가면 전 세계에서 전기 사용 1인당 전기 사용량 1등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경제력이 전 세계 1인당 국민소득 1등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나 공무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먼 미래니까 그냥 책임 안 지고 지금 현재 그 기조대로만 그냥 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바꾸려면 힘듭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정책도 이렇게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많죠.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전기 생산 시설을 늘리는 거는 뭐 자기네들 그냥 공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원전 몇 기 늘어났다. 재임 기간에 그렇죠. 뭐 이런 전기 생산 늘어났다. 우리 경제 규모 커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죠. 예. 그 국가 간의 어떤 경제력이라든가 국력 비교할 때 전력 생산량을 많이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이제 뭐 국력의 과시라든가 이런 걸로 좀 자랑하고 그런 시대는 좀 끝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전기 수요는 너무나 이상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 트렌드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예.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게 그 원자력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보면서 많은 불안감이 좀 증폭이 됐었는데 국민들의 그 위기의식 이런 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 안전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전 개수가 증가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게 원전을 늘리면은 뭐 다른 건 차치하고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전 사고 확률이 우선 증가하고요. 예. 두 번째는 핵 폐기물 문제가 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원전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이에 전 세계 460개 정도의 원전이 있는데 그중에 6개가 터졌습니다. 스리마일 하나, 체르노빌 하나, 후쿠시마 4개. 그래서 사고 확률 계산해 보면 대충 7, 80개 중에 하나가 터진 셈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사고 난 나라들을 보면 미국, 소련, 일본 아닙니까? 이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원전 개수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원전 개수 많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고 난 순서가 원전 개수 순서대로 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원전 전 세계 4위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대로 쭉 가면 42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렇게 되면 러시아보다 10개 더 많아집니다. 러시아보다 10개가 많아진다. 예. 우리나라 원전 개수가 러시아보다 많아진다. 이게 상식적으로 옳은 얘기일까요? 나라 규모나 땅 넓이나 뭘로 봐도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기 수요가 전 세계 1등 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지금 원전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바로 그 사고 확률이 증가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핵 폐기물 문제인데 고준위 핵 폐기장 전 세계 한 개도 없습니다. 원전하고 있는 나라 31개나 되는데 이 나라들이 모두 고준위 원전 핵 폐기장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고준위 핵 폐기장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술이 없어요. 예.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기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봐야 한 100년 정도 쓸 수 있는 중간 저장소를 만들겠다. 이게 바로 이제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 사업인데 100년짜리를 하나 만들었다. 근데 이 고준위 핵 폐기물은 적어도 10만 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중간 저장소 1000개 만들어야 10만 년이 유지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1000개의 고준위 핵 폐기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지 정말 마련하는데도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청계를 만들어야 그렇기도 하고 돈도 들고 위험하고 그리고 그 부지 1000개를 어떻게 우리 이 좁은 땅에 만들어냅니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은 정말 뒷감당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사고가 안 난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전 세계가 그래서 원전을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선진국은 20몇 년 전부터 줄이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도 거의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풍력 태양광은 엄청나게 투자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고 원자력은 그 모양 그 꼴로 한 20년 있다가 지금 이제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꺾이고 있는데 앞으로 그 계획을 보면 전체 그 트렌드를 보면요. IAEA 그 데이터를 보면 20년 내로 원전 개수가 250개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유지하려면 20년 내로 250개를 지어야 되는데 유럽과 미국이 안 지으니까 아시아에서 어떻게 250개를 짓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적어도 100개 이상의 원전 개수가 줄 겁니다. 예. 그래서 급전직하로 개수가 줄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전부 알고 있거든요. 원자력계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정부 공무원들도 압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고 연착륙을 해야 됩니다. 원전을 살살살 줄여서 전 세계에서 없어질 때 우리도 같이 없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경착륙할 것 같아요. 지구 하는 걸 보면.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지은 지 오래된 원전들 말이죠. 이거 좀 사용 연한을 좀 늘리자 이런 논의도 진작에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위험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역시 위험하죠.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10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나이 많은 순으로 4개 터졌죠. 똑같이 지진 오고 쓰나미 왔는데, 그래서 그 나이들을 살펴보니까요, 재밌습니다. 30살 넘은 건 다 터졌습니다. 30살 안 넘은 건 한 개도 안 터졌습니다. 이건 후쿠시마가 전 인류를 향해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30년 이상 쓰지 말라 이 뜻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고리 1호기 5년 전에 30년 생일 끝났는데 수명 연장해가지고 지금 5년째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명 연장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객관적인 근거도 있지만 사실 우리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보시면 노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기계들 어떤 기계가 30년 이상 씁니까? 자동차, 세탁기 생각해 보십시오. 원자력도 똑같은 우리 인간이 만든 기계인데 수명이 다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오래 쓰면 당연히 고장이 잦아지는 거고 고장이 잦다 보면 큰 사고도 나는 거고 그래서 수명 연장하고 원전 개수는 핵사고의 제일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거는 정말 피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대 의대 김익준 교수와 함께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네, 또다시 대선 불복 타령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암살 의도다, 언어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향해 쏟아내고 있는 공세들입니다. 새누리당에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들은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야당과의 접촉점 역할을 했던 분 오늘 모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유인태 의원인데요. 국회 일정상 스튜디오로 모시지 못하고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네, 유인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새누리당,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 그리고 장하나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안 이거 냈는데요. 예. 국회에 통과하려면 제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이거 정치쇼라는 그런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이 동의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글쎄, 난 저 사람들이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지금 민감한 시기에 좀 자극적인 발언을 한 측면은 있는데, 예. 그 제명까지 나오니까, 예? 다들, 오히려 저쪽이 이렇게 오버를 하니까, 예?
오히려 그 두 사람의 발언이 다 묻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했는지 되지도 않을 일이고, 헌데, 그런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제명안까지 내라고 지시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알아서 기는 게 그 대통령의 심기를 편하게 해드리는 거라고 판단을 했다 그러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 같습니다. 예. 155명 전원 명의로 낸 것도 그렇고요. 예. 또 뭐 장애 집회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장애 집회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장애 집회하면 그 사람들 동원력이 우리보다 훨씬 나으니까, 뭐 어버이 연합을 비롯해서 뭐 많잖아요. 그런 나오는 단체들. 모르겠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과연 국민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을런지는 상당히 의문이 드네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 민생 살려야 되니까 빨리 들어오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국회는 지금 나가진 않았어요. 그냥 예. 오늘 국정원 특위도 계속되고 안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요즘 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화제가 되는 게 과연 새누리당이 지금 이 시점에 그 양승조 의원이나 장하나 의원 발언 가지고 문제 삼은 입장이냐.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나 당신들이 이런 얘기 많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유 의원님이 당시 정무수석이셨는데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일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한나라당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기본적으로. 저게 무슨 대통령이냐, 이런 심정이었죠. 그래.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미국 같은 데서 대통령이 야당 의원 백악관으로 불러서 설득하고 법안을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들을 노무현 대통령 실천하고 싶어 했어요. 예. 그런데 심지어 상임위원회별로 여야를 같이 청와대 불러도 한나라당이 불참을 하고 오질 않았고 여야를 같이 부르는 국방위원들 그때 왜 통위원들 이렇게 청와대 초청해도 참석도 안 했고 더구나 개별적으로 몇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서 식사를 한다는 거는 그건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려는 그런 자세가 더 있질 않았고요. 그때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같은 경우도 나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다 대통령으로 그런 발언을 하고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 그건 심지어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공개적으로 언론에 대고 한 발언을 하고 무슨 시자도 안 붙였네요. 예? 시자도 안 붙이고 예.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김무성 의원 보도된 발언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연극을 하면서는 온갖 욕설을 욕실할 놈이니 하는 온갖 욕설까지 막 넣어가지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출연한 연극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런 욕설까지 해대고 그랬었죠. 예. 그 환생경제라는 연극 때 이제 그런 욕설까지 했었고요. 예. 그 당시 한나라당 사람들 국정원 선거 개입 없이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이제 그런 막말,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상황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글쎄,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은 재검토인가 그것도 신청을 하고 결국은 탄핵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처음부터 하여튼 대선에 승복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탄핵까지 끌고 갔는데 그거 지금 이 국정원이 군 사이버 사령군이 해가지고 대선에 이렇게 엄청난 개입을 한 게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정하려는 노력은 그냥 계속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태도는 취임하고 나서 어쨌든 덮으려고만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발언까지 나온 걸 가지고 난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를 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예. 그 유 의원님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무수석이셨으니까 당시에 예. 야당 의원들도 좀 만나고 야당 인사들과 뭐 얘기도 나눴을 것 같은데요. 예. 그때 그 야당 쪽에서 주장했던 얘기들은 뭐였습니까? 그때 뭐 뭐 특별히 그러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에 승복하려는 자세가 더 있질 않았고, 예.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별로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는 이 대선야금 수사가 이제 한참 피치를 올리고 있을 때라 무슨 야당하고 이렇게 제가 대화를 나눈 건 선거구제 변경을 하면 대통령이 앞으로 뭐 총리를 제1당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하겠다. 그래서 주로 그 문제 가지고는 좀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뭐 이게 별로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요. 저쪽 한나라당 사람들이. 정무수석을 하셨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제 정무수석을 8월에 막 교체를 했는데 외교관 출신입니다. 지금 뭐 여야 정부 뭐 툭하면 이제 금냉되고 또 국회 일정 중단되고 하는데 청와대 정무수석의 역할 지금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정무수석이 안 보이죠. 뭐 저도 그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람입니다만 박준호 수석이 뭐 대통령께서 좀 정무도 이렇게 좀 글로벌한 시각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글로벌한 시각으로 하는 정무가 지금 아무 역할도 국회를 이게 어떻게 보자면 뭐 국회를 그냥 상대 안 하겠다는 그 자세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뭐 본인은 의회주의자 출신이고 또 국회 존중하고 야당까지도 존중하겠다는 건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뭐 후보 때 하신 말씀과 지금의 태도는 거의 다 상반되니까 그 후보 때 한 얘기를 전부 거꾸로 뒤집어 해석하면 지금 딱 앞으로 행보가 보일 것 같네요. 예. 그 뭐 당의 입장은 나왔습니다. 양승조 의원이나 장하나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유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이 두 의원의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연말 정국이라는 게 상당히 살얼음판 아닙니까? 이 예산안과 지금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해서 뭐 이럴 때는 가능하면 좀 자극적인 표현은 삼가는 게 지금은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뭐 두 분이 개인적인 소신일지라도 좀 상대방을 자극하는 발언은 여하튼 민감한 시기에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았겠냐 싶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양승조 의원의 말도 이정현 수석이 그렇게까지 나와서 같은 한국 말을 어떻게 잘 못 알아듣는 건지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인지 그렇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정현 수석의 공격한 내용의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는 충고인데 이제 충고 중에 뭐 비유를 든 게 조금 자극적일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호들갑 떨 일은 아니었다. 뭐 장하나 의원 얘기도 우리 당론하고는 조금 배치되긴 합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헌법기관으로서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 중에 저렇게 생각하는 또 분들도 꽤 있는데 뭐 그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호들갑 떨리는 아니었다 뭐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다시 노무현 대통령 당시로 좀 돌아가서요.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뭐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모욕적인 발언 이런 것도 서슴지 않았는데, 이런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혹시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어떤 거죠?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시 소위 보수 언론이 아주 취임 초부터 뭐 엄청나게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이제
허니문이고 뭐고 없이 뭐 주변에 있는 분들 무슨 땅을 그 후원회장 했던 분이 땅을 어떻게 했니 뭐 또 장수천이 어쩌니 사실까지 왜곡해가지고 참 무지무지하게 음해를 했는데 이 양반이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어요. 예. 저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뭐 전부 소송을 내게 하고 언론 중재에 제소하고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인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뭐 저런 되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대범하셨던 것 같아요. 예. 제 기억으로. 예. 그에 비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지난 화요일이었죠. 국무회의에서 뭐 과도한 발언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사실상 뭐 그 양승조 의원, 장하나 의원 겨냥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 방식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그렇게 대통령이 야당 의원 발언에 대해서까지 국무회의 석상에서 뭐 직접 할 만한 사안이었는지 100% 대통령을 그렇게 공약했던 분으로서는 좀 그것도 도가 좀 넘은 게 아닌가 보여지네요. 예. 뭐 제가 기억하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뭐 당시 상황일 것 같은데요.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나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반응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국회 특히 야당 의원이 대통령 좀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그게 또 야당 의원의 어떻게 보면 몫인데요. 거기에서 조금 서로 좀 자극적인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좀 대범하게 넘어가 주는 게 대통령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유인태 의원님의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무고하게 사형수로 몰려서 고초도 겪으셨고요.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해 한 달 여전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야당 총재 이제 김영사 의원 제명하려고 들었었고요.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제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그 이유였는데요. 묘하게도 지금 양승조 장하나 의원 지금 제명안을 새누리당이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눈치를 봤겠지만요. 이런 전국 상황 보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이 2013년 상황 좀 닮았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글쎄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지금 이제 특히 YS 제명권을 지금 제명안을 내는 거. 근데 그때는 임기가 없는 제왕이었잖아요. 그 당시 임기가 7년이지만 체육관에서 뽑는 거라 박정희 대통령은 무한 직권을 하고 있었던 분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 근데 여긴 지금 임기 5년 대통령의 첫 해에 거의 말기 증상 비슷한 게 이렇게 보여진다는 게 참 걱정스럽네요. 예.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대선 1주년이 돼갑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대선의 공정성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민주당은 일단 대선 불복은 아니라고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시민사회라든가 국민들은 민주당이 너무 저자세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입장이나 지금까지 민주당이 견지해온 이런 태도, 유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국정원의 이런 선거 개입이 드러났다고 해서 우리가 불복하는 거는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좀 떼쓰는 것처럼 지고 나서 떼쓰는 것처럼 이제 비칠 것 같아서 일단 우리는 승복을 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고, 그러고 나서 이 국정원 이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면서는 나름대로는 휴가철을 앞두고 7월 말부터
시청 앞 광장에 가서 뭐 당대표랑 노숙까지 해가면서 뭐 하느라고 싸워와서 그래 그나마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검찰이 밝혀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 뭐 저희들 나름대로 만족스럽진 못할지라도 또 하는 만큼 했다는 노력은 좀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여야 사자회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예, 예산안 연내 처리, 그리고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이제 입법까지 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양승조 의원, 장하나 의원 발언 때문에 뭐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잠시 중단했었고요. 특별히 이제 국민들이 관심 갖는 게 국정원 개혁에 관한 입법까지, 그리고 새 예산안, 연내 처리 가능하냐인데, 이거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가능하게 해야죠. 뭐 오늘 저도 뭐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오늘 이제 뭐 연기됐던 게 오늘 아침에 지금 좀 있다가 뭐 회의가 열립니다만 서로 그래도 국민 앞에 어렵사리 당 지도부가 그렇게 사자 회담을 해서 합의한 그거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뭐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국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뭐 새누리당이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많이 양보할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돼야 이거 국정원 개혁이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 국정원이라는 게 워낙 이제 원장의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뭐 불법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민족 통제가 되질 않아 왔기 때문에 뭐 그런 우려는 있는데 그러니까 완벽한 민족 통제를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최소한도 우리는 사자회동에서 국회 정보위를 상설화해서 상설상임위로 한다든가 하는 몇 가지 지금 합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라도 뭐 최소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예, 합의문에 기재된 내용만큼은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시죠. 그걸 관철 안 하면 뭐 합의가 깨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예산안은 국정원 개혁 입법과 좀 연계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딱 연계란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심전심으로 이거 잘 안 되면 그것도 잘 안 되지 않겠냐고 하는 우려를 새누리당도 하고 있겠죠.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 12월 11일이 이제 김하영 씨가 국정원 직원이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하다 발각된 그런 딱 1년 되는 날이었는데요. 지금 야권 연석회의라든가 시민사회단체까지 이 문제는 결국 다른 국가기관의 대선개혁 의혹까지 포함해서 특별검사 해야 된다, 도입해서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이 과연 이 특별검사 도입 관철시킬 동력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처음에 검찰이 수사를 잘 했잖아요. 초기에. 예. 그래서 우리도 꼭 그때는 특검이라는 얘기를 일부에서 나왔지만은 우선 검찰 수사가 잘하고 있으니까 지켜봤는데, 그러던 와중에 총장 찍어내고 수사팀장을 저렇게 다 찍어내고 제대로 하던 사람들은 이제 또 찍어내니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의심이 든단 말이죠. 과연 이런 검찰이 이걸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까? 조금 있으면 어차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이 나오니까 예. 미진하면 그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검찰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미진하다고 야당이 주장하면은 그 여당이 특검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으로. 예. 예. 결국은 이제 마지노선을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이라든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이거 지켜보고 미진하다라고 하면 특검 갈 수밖에 없고 여당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지금까지
국회에서 야당이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받아줬어요. 특검을.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전국 상황 그리고 국회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 유인태 의원과 긴 시간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대학생 회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함량 미달의 청년을 비례대표라며 뽑아놓고서는 이런 말로 2030 세대를 비우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과거 이력을 묻는 것이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심재철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요. 보기 중에 KBS 기자가 있었는데 MBC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요. 예. 1번 답을 써주신 분도 많은데 아마 국회 내에서 누드 사진 본 것 때문에 그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바 메뉴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노종면 단장이 복귀해서 다시 마이크 앞에 섭니다. 저는 오늘 노종면 단장을 대신해서 진행한 조상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